띠전 4년 독도 근해의 황량한 무인도 해양 생태 연구팀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섬에 상륙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이곳은 검은 화산암과 세찬 바람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연구팀은 희귀 식물 군락을 조사하던 중 해안가 동굴 근처에서 인공적으로 보이는 조악한 은신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먼지와 모래에 뒤덮인 유골과 낡은 옷가지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골 옆에는 풍패 시달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나무배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이 섬뜩한 발견은 즉시 경찰에 보고되었고 15년 동안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비극의 서막을 열었다. 이 작은 장난감 하나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잊혀진 사건의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김민준 경감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40 후반의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는 또 다른 잔혹한 사건 보고일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1989년 울릉도 실종 사건이라는 말에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15년 전 신참 형사였던 그는 울릉도 부두에 서서 단서 하나 없는 막막함에 좌절했었다. 박씨 가족의 웃는 얼굴이 담긴 실종 전단지가 그의 젊은 시절의 실패와 무력감을 상징하는 유령처럼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마침내 그 유령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다. 두려움과 함께 숙명과도 같은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33세 도예가 박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흙을 빚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성체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1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그녀가 애써 지켜온 평온을 산산조각냈다. 유골, 유품, 가족일 가능성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18살 대학 입시를 위해 서울에 홀로 남아 울릉도로 떠나는 가족에게 손을 흔들던 마지막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동안 그녀는 알 수 없는 운명이라는 무거운 담요를 덮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담요가 걷히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내 언론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뉴스 화면에는 1989년 당시 행복했던 박씨 가족의 빛바랜 사진과 함께 법의학팀이 무인도에서 유골을 수습하는 음산한 영상이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울릉도 일가족 실종 미스터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15년 만에 나타난 단서에 흥분하며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경제 호황기 속 대한민국의 안전 신화의 균열을 냈던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쏟아지는 여론의 관심 속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만 했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사건 담당자에게로 향했다. 김민준은 공식적으로 재수사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는 경찰서 지하 기록 보관소로 내려가 먼지 쌓인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박현우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끝없는 막다른 길과 증거 부족의 한계를 되짚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무인도에서 발견된 유골과 유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실질적인 증거였다. 그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이번에야말로 이 사건을 끝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것은 그의 형사 인생에 남은 마지막 과제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묵직한 약속이었다. 박서연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묵묵히 물레를 돌렸다. 그녀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서 형태를 바꾸는 흙뿐이었다. 지난 15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기억들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밀려왔다.
유난히 유머러스했던 아버지의 농담,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 장난기 가득했던 남동생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나았을까.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불확실성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진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다. 상상 속에서 수천 번도 더 그렸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선명한 기억 하나가 파편처럼 떠올랐다. 1989년 여름,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 갑판. 눈부신 햇살 아래 아버지 박현우는 신이 난 남동생을 목마를 태우고 수평선 너머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서울에 돌아오면 인화해 주겠다던 어머니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것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으로 찍힌 사진이었다. 평화롭고 완벽했던 그 순간은 이제 곧 닥쳐올 비극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그 찬란했던 행복의 기억은 2004년의 암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가족의 시간은 그렇게 허망하게 부서져 버렸다. 김민준과 박서연, 각자의 고통 속에서 15년의 세월을 보낸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교차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수많은 고심 끝에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유품을 확인하고 당시 가족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야만 했다. 그에게는 수사의 절차였지만 서연에게는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만남은 잊고 싶었던 과거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다.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서 15년간 침묵하던 진실을 향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려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미스터리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김민준과 박서연은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짓눌렀다.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무인도에서 발견된 유품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중에는 낡고해진 작은 나무배 장난감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여행 직전 남동생에게 직접 깎아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장난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이 동생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추상적인 공포가 구체적인 비극으로 변하는 순간 서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1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고통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최종 부검 결과가 통보되었다. 유골에서 채취한 DNA는 박현우 부부와 아들의 것과 일치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그들은 그 외딴 섬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은 실종에서 사망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이제 질문은 그들이 죽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가로 바뀌었다. 사고사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민준의 수사팀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에게는 한 가닥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선고였다. 경찰의 더딘 수사 진행에 답답함을 느낀 서연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15년 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열었다. 낡은 앨범 속 행복했던 가족 사진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던 그녀는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계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적힌 메모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고 간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낯선 그림자를 마주하며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김민주는 단서를 찾기 위해 15년 만에 다시 울릉도를 찾았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동안 섬은 유명 관광지로 훨씬 더 개발되었지만 주요 지형과 오래된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박씨 가족이 묵었던 민박집을 수소문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주인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박씨 가족을 기억했다.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아버지가 무태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몹시 화를 내며 누군가와 다툰 뒤부터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김민준의 뇌리를 스쳤다. 서연은 밤을 새워 아버지의 가계부를 해독하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최진태라는 이름과 함께 건설 사업 투자 실패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냈다. 최진태,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가끔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남자. 그의 방문이 있고 나면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곤 했다. 아버지에게 사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가족의 운명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가 알던 자상한 아버지는 어쩌면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김민준의 수사팀은 즉시 최진태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박현우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박씨 가족이 실종된 직후 부도난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모두 인수한 뒤 현재는 성공한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었다. 실종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 동기는 차고 넘쳤다. 게다가 그의 과거를 파헤치자 폭력과 협박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어두운 이력들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마침내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는 중견그룹의 회장이 된 최진태는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거만하고 당당했다. 그는 박현우가 무모한 도박 빚에 시달리다 가족을 데리고 야반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실종 추정 시각에 대해서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신문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김민주는 그의 여유로운 태도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최진태는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입을 열지 않을 터였다. 김민주는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수사팀은 1989년 당시의 기록을 샅샅이 다시 훑었다. 그러다 울릉도의 한 작은 항구에서 박씨 가족이 사라진 시점과 거의 동시에 작은 어선 한 척이 도난당했다는 신고 기록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단순 절도 사건으로 치부되어 잊혔던 일이었다. 김민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가족이 누군가에게 쫓겨 울릉도를 급히 떠나야 했다면 그들은 이 도난당한 배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울릉도 섬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 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아버지의 비밀과 거짓말은 서연을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세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어린 시절의 집을 찾아갔다. 집 안 곳곳에는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 위로 아버지의 숨겨진 고뇌와 어두운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진실을 아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 될지 두려워졌다. 김민주는 15년 전 함께 사건을 맡았던 선배 이 형사를 찾아갔다. 이제는 은퇴하여 요양원에서 지내는 그는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김민준이 도난당한 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흐릿한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당시 독도 근처 기상 관측소에서 이상 현상에 대한 이상한 보고가 있었다고 중얼거렸다. 갑작스러운 폭풍과 함께 정체불명의 조난 신호가 짧게 잡혔다가 사라졌는데 단순 어선 사고로 종결되었다는 것이었다.
잊혔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기상청 기록 보관소를 뒤져 1989년 당시의 동해 기상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는 이 형사의 기억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박 씨 가족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밤 예측 불가능한 강력한 폭풍이 동해상에서 갑자기 형성되었다. 도난당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면 그 폭풍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쫓겨 울릉도를 탈출하다 폭풍을 만나 난파되었고 기적적으로 무인도에 표류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김민준이 어떻게에 집중하는 동안 서연은 외에 집착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던 옛 여비서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두려워하던 그녀는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마침내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진태가 사업 문제로 아버지를 협박했으며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울릉도 여행은 평범한 휴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도피였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했던 것이다. 무인도에서 수습된 유품들을 정밀 감식하던 국과수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골 근처 흙에서 그 섬에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광물 성분이 미량 검출된 것이다. 또한 박씨 가족의 소지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잡하고 기이하게 깎인 나무 인형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가족 외에 제3자가 그 섬에 있었거나 혹은 그들을 지켜본 존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했다. 김민준은 동해안 지역의 해양경찰과 어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독도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바위섬의 기인처럼 살아가는 늙은 어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유골이 발견된 무인도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김민준의 직감이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저 노인이라면 1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목격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인가? 모든 단서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그 미스터리한 은둔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법의학팀과 함께 직접 섬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자신의 눈으로 가족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안전과 정신적 충격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수사팀을 태운 배가 검은 바위섬을 향해 나아갈수록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거친 파도 위로 솟아오른 섬의 모습이 드러났다.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음산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이 돌려준 남동생의 나무배 장난감을 가슴에 꼭 품었다. 섬 자체가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며 단순한 난파 사고 이상의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섬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조악한 은신처로 향했다. 가족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을 그 처참한 공간을 마주한 서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법의학팀이 주변을 정밀 수색하기 시작했다. 모래 속에서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흑투성이가 된 남동생의 낡은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다. 발견되는 유품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마지막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그때 한 조사관이 은신처 구석에서 잔해물로 만든 방수 용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물에 젖고 곰팡이가 슬었지만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박현우의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페이지에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필체로 울릉도를 탈출한 과정과 끔찍했던 난파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섬에서의 첫 며칠간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식수와 식량이 떨어지고 어린 아들이 바닷물을 마시고 병들기 시작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아내는 서서히 이성을 잃어갔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자신 역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공포에 찬 문체로 기록했다. 이제 그들의 적은 거친 자연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자신 안에 도사린 어둠, 생존 본능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성이 더 큰 공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서울 본청에서 온 연락이었다. 최진태가 언론과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 이번 재수사가 예산 낭비라며 종결시키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이런 과민 반응은 오히려 그가 무언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었다. 김민준은 최진태가 직접적인 살인범은 아닐지라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자임을 확신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이 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수사팀이 일기장 해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수평선 너머에서 낡고 작은 고깃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배는 망설임 없이 섬을 향해 다가왔다. 배를 몰고 있는 것은 햇볕과 세월에 깊게 그을린 얼굴의 한 노인이었다. 바로 동해의 은둔자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외부인들을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이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유일한 목격자가 마침내 제 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은둔자는 처음에는 극도로 적대적이었지만 가족의 유품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난파된 가족을 발견하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대신 몰래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도우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쳐 쓰러진 가족이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차례로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펐다. 은둔자의 증언은 섬에서 발견된 외부 물품의 출처를 설명해 주었다. 모든 정황이 끔찍한 사고사로 결론이 나는 듯했다. 수사는 이제 이대로 종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의 이야기에서 미묘한 모순점들을 발견했다. 현장의 증거와 그의 진술이 악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 결정적인 부분을 숨기고 있었다. 제목이 예고했던 끔찍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존재하고 있음을 김민준은 직감했다. 김민준은 은둔자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거짓말을 파고들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어머니와 아들의 사인은 단순한 아사나 저천증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힘든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당신이 말한 시간대와 이 일기의 마지막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민준의 날카로운 추궁과 제발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절규하는 서연의 애원 앞에 마침내 노인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15년간 그를 괴롭혀 온 끔찍한 기억의 편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둔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단순히 그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가족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자신의 바위섬에서 목격했다. 당국에 신고하면 불법 어로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그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며칠간 그는 망원경으로 그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엿보았다. 희망이 절망으로 인간성이 야만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관객이었다. 그는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미미한 행동이었을 뿐 그는 비극의 방관자였음을 고백했다. 김민주는 거의 해독이 불가능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은둔자의 충격적인 증언과 맞물리며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완성했다. 고열과 탈수에 시달리던 아들이 가장 먼저 숨을 거두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식당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거나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격렬하게 공격하며 자신과 남편을 위험에 빠뜨렸다. 일기장에는 아내의 광기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 박현우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닌 고통 속에서 자신을 파괴해 가는 존재를 그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일기에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미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신을 찾으며 용서를 구했다.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는 짓은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 같은 기도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다. 은둔자는 멀리서 목격했던 마지막 장면을 떨리는 목소리로 묘사했다. 박현우는 울부짖으며 광기에 휩싸인 아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부검 결과 발견된 외상은 아내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생긴 상처였지 악의에 찬 폭행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숨을 거두게 함으로써 그녀의 영혼을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서연이 간직해온 아버지의 모든 기억을 산산조각 냈다. 아버지는 가해자이자 가장 비극적인 피해자였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자신의 눈앞에서 잃고 심지어 아내를 자기 손으로 떠나보낸 박현우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은둔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섬에서 가장 높은 절벽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망망대해를 바라보다가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듯 스스로 몸을 던졌다. 그의 시신은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유독 그의 유골만 온전히 발견되지 않은 이유였다. 한 남자의 절망적인 마지막 선택이 이 5년간의 미스터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서연을 덮쳤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마지막 집행자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스스로마저 파괴해야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슬픔도 원망도 아닌 인간의 운명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절망감이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강심장이 되었다고 자부했던 김민준조차 이 지독한 비극의 전말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은둔자는 1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침묵과 두려움은 그를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는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한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방관자로서의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야 했다. 클라이맥스는 악인의 검거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딸과 정의를 쫓던 형사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목격자, 이 세 사람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처절한 비극의 공유로 막을 내렸다. 깊은 슬픔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진실에 대해
함께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사건의 끔찍한 진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식 수사 결과는 악천후로 인한 선박 난파 후 조난사로 발표되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 내부의 비극은 박서연의 사생활과 고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영원히 봉인되었다. 이는 진실을 아는 김민준과 서연에게는 씁쓸한 결말이었다. 한편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최진태는 과거의 사업비리와 협박 혐의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인 정의는 일부 실현되었지만 그 처벌이 15년 전 쓰러져간 한 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공허하고 미미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김민준 경감은 이 사건을 종결하며 형사로서의 오랜 부채감을 털어냈다. 그는 15년 전의 실패를 마침내 매듭지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정의가 항상 단죄할 악당을 찾아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때로는 그것과 얽힌 모든 사람을 파괴할 만큼 지독한 비극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었다. 그는 요양원에 있는 늙은 선배 이 형사를 찾아가 차마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늙은 형사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직업적 고뇌와 인간적 연민을 나누었다. 박서연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실은 상상했던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상했던 아버지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던 절박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모두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빚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작품 세계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균열이 가 있는, 부서졌지만 그 자체로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도자기들을 빚어냈다. 예술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복잡한 사랑과 용서, 연민의 감정을 녹여내는 유일한 치유의 과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홀로 동해안의 한적한 절벽을 찾았다. 울릉도와 그녀의 가족이 잠든 무인도가 아스라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녀는 거창한 추모비 대신 직접 만든 작은 백자 그릇에 국화꽃을 띄워 바다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남동생의 마지막 장난감이었던 나무 배를 본떠 만든 작은 종이배를 파도에 실어보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용서한다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잔인한 운명과 인간의 나약함을 모두 이해한다고. 그것은 고요하지만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화해의 의식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과 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묻는다. 평범한 한 가장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끔찍한 선택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사업 비밀, 은둔자의 15년간의 침묵, 그리고 대중에게 끝내 숨겨진 마지막 진실까지 이야기는 비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를 증명한다. 진실은 때로 양날의 검과 같아서 과거를 매듭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나 치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깊은 성찰을 남긴다. 몇 달 후 서연의 작업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새로운 도자기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다. 작품들은 모두 상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고요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그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며 가장 무거운 비극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린다.